비트코인 한 개가 $500였을 때 샀다면 지금 6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3,000%가 넘는 수익률이죠. 하지만 반대로 45,000달러에 샀다가 16,000달러로 떨어져서 단 몇 달 만에 돈의 65%를 날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대체 암호화폐라는 건 뭐길래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어떤 사람은 사기라고 외치는데 정작 암호화폐가 정확히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오늘은 암호화폐의 모든 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니면 도지코인 같은 이름들 맞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예시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암호화폐는 원래 돈으로 쓰려고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럼 일반 돈과 뭐가 다른 걸까요?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암호는 숨겨진 비밀스러운 걸 의미하고 이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인 암호학을 가리키죠. 그리고 화폐는 당연히 돈을 말하는 거고요. 즉 암호화폐는 암호 기술로 보호되면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는 디지털 형태의 돈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암호화폐는 물리적인 형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비트코인 이미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금색 동전에 B 마크가 새겨진 그 이미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실제 비트코인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완전히 온라인 상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일반 돈처럼 보내고 받고 물건을 사는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내 은행 앱에 있는 돈도 디지털인데 그럼 그것도 암호화폐인가요? 아니죠.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 앱에 있는 달러나 유로 같은 전통적인 화폐들은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통제하거든요. 그 돈을 친구한테 보내려면 반드시 은행이나 결제 서비스를 거쳐야 하죠. 하지만 암호화폐는 다릅니다. 은행 같은 중간 단계가 전혀 필요 없이 친구한테 바로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은행 없이 어떻게 돈을 주고받는 게 가능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암호화폐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암호화폐는 2009년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어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인데 이름만 보면 일본 사람 같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본인의 얼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무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몰라요. 진짜 정체가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느냐는 겁니다. 달러나 유로 같은 전통 화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하고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돈을 통제하는 걸 싫어했어요.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정부나 은행의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새로운 형태의 돈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사람들끼리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돈, 중앙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돈 말이죠. 그럼 암호화폐는 진짜 돈인가요? 아니면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인가요? 이건 좀 복잡한 질문입니다. 원래 암호화폐는 달러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쓰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돈을 보내고 받고 거래하는 용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로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암호화폐를 사죠. 예를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을 1만 달러에 샀다가 6만 달러가 됐을 때 팔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실제 화폐로 안 쓰냐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커피 한 잔에 비트코인 0.001개를 냈는데 내일은 같은 커피에 0.0002개를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가격이 하루 만에 2배로 뛰거나 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실생활에서 쓰기엔 너무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일반 돈을 쓰고 암호화폐는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합니다. 비트코인 이후로 수많은 다른 암호화폐들이 생겨났어요. 이더리움, 테더,
그리고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재미있는 코인들까지 정말 다양하죠. 자, 여기까지가 암호화폐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헤쳐 볼까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작동합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철수라는 사람이 공책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공책에는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데 한번 적히면 절대 지우거나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공책을 철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공책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속이거나 조작하려고 해도 불가능하죠. 만약 철수가 자기 공책을 해킹해서 내용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공책과 내용이 달라지니까 금방 들통나고 철수의 공책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공책의 각 페이지가 블록체인의 블록이고 페이지가 다 차면 새로운 페이지가 연결되면서 사슬처럼 이어집니다. 그래서 블록들의 체인, 즉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누군가 새로운 거래를 하면 그 거래 정보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로 전송됩니다. 이 컴퓨터들은 그 거래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엄청나게 어려운 퍼즐이나 수학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고 거래가 정확하다는 걸 확인하면 그 정보가 여러 개의 블록에 추가되죠. 이 블록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변경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은행이 거래를 검증하고 처리하잖아요. 하지만 암호화폐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이 컴퓨터들이 어려운 퍼즐을 풀면서 거래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누가 이 퍼즐을 풀어주는 걸까요? 이 사람들을 채굴자라고 부릅니다. 채굴자들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돈 때문이죠. 퍼즐이나 수학 문제를 풀면 암호화폐 시스템이 새로운 코인으로 보상을 줍니다. 이게 바로 채굴이고 작업 증명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에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엄청나게 성능 좋은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많은 퍼즐을 풀수록 더 많은 암호화폐를 벌 수 있으니까요. 물론 모든 암호화폐가 이런 방식으로 채굴되는 건 아닙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지분 증명이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암호화폐는 투자로서 좋은 선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호화폐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가격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았거든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2016년에 비트코인 한 개가 $500였을 때 샀다가 2024년에 $60,000가 됐을 때 팔았다면 무려 13,000%의 수익률을 올린 거예요. 이런 수익률은 전문 투자자들도 꾹꾹 꾸는 수준이죠. 하지만 높은 수익은 항상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극도로 심해요. 가격이 정말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022년 5월에 비트코인을 $45,000에 샀는데 같은 해 12월에 $16,000로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때 팔았다면 돈의 65%를 날린 거예요. 그런데 또 2024년에는 $70,000까지 올랐죠. 이건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이렇게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그럼 왜 암호화폐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시장 심리, 규제 변화, 기술 발전, 시장 조작 등등 정말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투기와 언론의 과대 광고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빨리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를 삽니다. 자산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언론에서 프로쉐어즈가 최초의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을 때를 보세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흥분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65,000까지 치솟았어요. 반대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의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패닉에 빠져서 가지고 있던 걸 급히 팔아버리고 그러면 가격이 급락하죠.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발표했을 때를 보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9,00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과 채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암호화폐에서 자주 보는 다른 용어들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이자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죠.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원조이면서 여전히 가장 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제한돼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트코인이에요. 알트코인은 대안코인의 줄임말로 비트코인이 아닌 모든 암호화폐를 가리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알트코인 중에는 밈코인이라는 특별한 종류도 있는데 도지코인이나 시바 이누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즉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는 다 알트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갑입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현금을 넣는 일반 지갑과는 완전히 달라요. 암호화폐 지갑은 실제로 암호화폐를 저장하지 않거든요. 왜냐고요? 암호화폐는 항상 블록체인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갑이 하는 일은 여러분의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저장하는 겁니다. 지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이죠. 핫 월렛은 키를 온라인에 저장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해킹에 취약합니다. 반면 콜드 월렛은 하드 드라이브처럼 오프라인에 키를 저장하죠. 콜드 월렛이 더 안전하지만 불편해요. 게다가 하드 드라이브를 잃어버리면 암호화폐도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하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 여자친구가 실수로 8,000개의 비트코인 개인 키가 들어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지금도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면서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번째는 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암호화폐 지갑에는 두 종류의 키가 있어요. 개인 키와 공개 키죠. 공개 키는 지갑 주소 같은 거라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암호화폐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반면 개인 키는 비밀번호 같은 건데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죠. 공개 키는 누구한테나 공유해도 되지만 개인 키는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포크예요. 포크는 암호화폐가 두 개의 버전으로 나뉘는 걸 말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운영하거나 개선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릴 때 일어나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온 건 포크 때문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를 늘려서 거래를 더 빠르게 하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은 반대했거든요. 변화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캐시로 넘어갔고 원래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남았죠. 이제 암호화폐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당연히 암호화폐에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먼저 장점부터 볼까요? 첫 번째 장점은 탈중앙화입니다. 중앙은행 같은 단일 권력 기관이 암호화폐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일반 화폐와 달리 정부가 암호화폐의 가치를 통제하거나 설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암호화폐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려면 긴 줄을 서고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암호화폐는 훨씬 간단합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복잡한 신청 과정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암호화폐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작동하죠. 은행 없이도 전 세계로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고 수수료도 훨씬 저렴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프라이버시예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은행보다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거래 데이터가 암호화돼 있어서 추적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데이터는 여전히 공개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완전히 비밀은 아니에요. 정부나 국세청 같은 기관은 깊이 조사하면 여러분의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렵긴 하지만요. 프라이버시가 좋긴 한데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건 곧 단점으로 이어지는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당연히 높은 수익 가능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 기회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1년에 수백 %씩 가치가 올랐어요. 도지코인을 사서 단 석 달 만에 600%의 수익을 올렸다고 상상해보세요. 버핏도 이길 수 없는 수익률이죠. 하지만 당연히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암호화폐의 단점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단점은 변동성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정말 극단적으로 요동치거든요. 주식이 롤러코스터라면 암호화폐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예를 들어 도지코인은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단 1년 만에 그만큼 빠르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부자가 됐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점은 불법 거래입니다. 아까 암호화폐가 프라이버시를 많이 제공한다고 했죠. 바로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불법 거래를 하거나 돈 세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요.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하면서 돈을 옮기는 데 사용하거든요. 세 번째 단점은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제할 수 없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냥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요. 이게 미래에 암호화폐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암호화폐 규제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뜨거운 주제가 됐었죠. 네 번째 단점은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가짜 암호화폐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 암호화폐를 사게 하죠.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요. 결국엔 돈을 빼낼 수도 없게 되고 여러분은 그냥 갇혀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수법은 고전적인 사기처럼 암호화폐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사기꾼한테 암호화폐를 보내버리면 거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섯 번째 단점은 소비자 보호의 부족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암호화폐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관리하지 않아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반 달러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돈을 돌려받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나도 암호화폐를 써야 할까인데 답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명심하세요. 이 영상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조사하는 게 중요해요. 뛰어들기 전에 위험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